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의 해부세포생물학 연구를 위한 생명정보학 입문 분자계통학 연구의 기초를 신청하신 분들이 들으시는 강의의 파일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지난 시간의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오늘 인트로덕션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대로 오늘 인트로덕션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모두 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구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 책을 직접 사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도서관에 가면 아마 책이 있을 거예요. 이 3판이. 그거를 빌려보셔도 되고, 근데 책 내용 자체가 상당히 미안합니다. 상당히 책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실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한 권쯤 아마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바이오인포마틱스라는 게 의외로 이렇게 책을 찾아보면은 교과서라는 걸 그렇게 쉽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는 이 부분을 뭐 꼼꼼하게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 더 앞에서부터 다 읽어 간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이런 내용을 해야지 된다는 것만 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예, 1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뭐 미안합니다. 바이오인포매틱스의 정의가 뭔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뭐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아,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구나 하는 걸 읽어 보시면 되고, 그 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그림 1-1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 쭉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관의 이름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러피안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랩, 이 엠블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뱅크가 있고 DDBJ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엠블하고 진뱅크하고 DDBJ 이거는 초창기에는 이게 뭐냐 하면은 유럽하고 진뱅크는 미국이고요. 엠블은 유럽이고 그 다음에 DDBJ라는 거 이거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어, 유럽에서 유전 정보를 갖다가 담아두는 데이터베이스 및 이를 연구하는 기관들이 각각 만들어졌어요. 근데 주기적으로 이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기관들이 주기적으로 자기들이 비축한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면서 공동으로 발전을 꽤 했는데, 요즘은 워낙에 미국에 있는 NCBI 진뱅크가 워낙 충실하게 크게 발전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엠블하고 DDBJ의 역할은 좀 많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의 이름은 자주 여러분들이 바이오인포매틱스를 공부하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잘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펑크셔널 제노믹스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 책의 뒷부분에 가시면 펑크셔널 제노믹스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배우시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놈 와이드 어세이라고, 요즘 이게 칩으로 주로 되잖아요. 지놈 와이드 어세이가 지놈 전체를 갖다 읽어내는 거죠. 읽어내서 이로부터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 정보를 얻어내는 작업이 바로 펑셔널 지노믹스가 되겠습니다. 지놈, 트랜스크립톰, 그 다음에 프로테옴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시죠? 지놈은 DNA이고 트랜스크립톰은 RNA, 프로테옴은 프로테인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도 생소하지 않으시죠? 마이크로바이옴은 사람이면 사람, 예를 들어서 내장 안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DNA 총합,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일단 이 부분은 터미놀로지, 용어를 좀 익힌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게 대략 3페이지하고 4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어요.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4페이지 하단부터 나와 있습니다. Organization of the Book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림 1-4 뒤쪽을 좀 보세요. 몇 페이지냐 하면은 8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그림 1-4 해서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 이 책은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위에 파트 1 해갖고 Bioinformatics Analyzing DNA, RNA and Protein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Functional Genomics 해서 From DNA to RNA to Protein 이렇게 돼 있고, 파트 3는 Genomic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파트 1 부분이 되게 DNA, RNA, 프로테인을 분석하는 법에 대한 설명이 여기 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쭉 나와 있고, 파트 2 부분은 마이크로어레이라든가 RNA-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NG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unctional Genomics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파트 2에는 많이 담겨 있고, 파트 3는 필로제네틱 어널리시스입니다. 각 종별 혹은 또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게 있는데, 그 쉽게 얘기해서 파트 1과 파트 2의 과정을 통해서 축적된 유전학적 정보를 이용해 갖고 생명체들 사이의 개통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파트 3는 이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파트 1, 파트 2, 파트 3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책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쭉 담겨 있어요. 그래서 파트 1의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챕터 2부터 7까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쭉 근데 이번 대학원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파트 2하고 파트 7 부분은 필로제네틱 트리부터만 배우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앞부분은 이번에는 건너뛰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앞부분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올로지컬 시퀀싱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두 개의 시퀀스를 비교하는 방법, 다수의 복수의 시퀀스를 비교하는 블라스트,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난 학기에 했었던 대학원 강의에서 이미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건너뛰고 바로 필로제네틱 트리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번 대학원 과정에서는. 그 앞부분은 미리 좀 이렇게 봐두셨으면 좋은데, 지금 이 부분도 분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대학원을 재학하는 동안에 저희 연구실에서 개설하는 강좌를 잘 들으시면은 눈여겨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하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신청을 해서 들으세요. 이 책은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봐서 크게 3개 학기 정도를 강의를 하면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학기 정도 앞에서부터 쭉 봐가면은 그렇게 순환을 하면서 강의를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추가로 다른 과목에서 다룰 때 그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파트 2, 이 책의 구조의 파트 2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펑셔널 지노믹스를 주로 다루는데, NGS, 요즘 NGS 많이 하죠. RNA, 그 다음에 마이크로레이, RNA-식, 지놈, 트랜스크립톰, 프로테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쭉 다루는 것이 파트 2가 되겠습니다. 파트 3가 이제 더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게 있어요. 더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게 있는데, 요게 뒤에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 다음에 뭐 파라사이트, 그 다음에 영장류, 사람의 지놈에 대한 설명이 각각 모두 다 이 파트 3에 있습니다. 각각의 이 전체의 어떤 생명체 사이의 유전학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이게 모호한 게 아니고 바이오인포마틱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을 하면은 지금 6페이지 중단까지 설명이 된 거고요. 거기 보시면 그 뒤에 6페이지 하단에는 consistent example 해가지고 글로빈에 대한 설명이 쭉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게 이제 7페이지에 보시는 여러분들 그림 1-3이죠. 그림 1-3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트리 오브 라이프예요. 트리 오브 라이프인데, 요런 모양의 구조물을 필로제네틱 트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생명체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체 간의 관계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건데, 이게 그냥 임의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염기 서열, 그러니까 DNA 서열을 확인한 후에
그것을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런 트리를 그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한번 직접 경험하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 1-3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 책의 구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챕터 1의 경우를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은 근데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바이오인포매틱스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좀 모호하게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도 실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그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상당히 잘 쓴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각 챕터마다 가장 뒤에는 이렇게 suggested read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챕터 1의 경우에는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 보시면은 그 리퍼런스가 쭉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클래시컬한 리터레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시간이 여러분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 자체는 지금 리퍼런스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홈페이지를 쳐서 들어가시면은 이 책의 공식적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우 데이터 소스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좀 많이 올라 있어요. 각 챕터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파일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크게 필요하지는 않겠지만은 각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 다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 책을 보시면은 가끔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퀴즈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챕터 2부터는 아마 있을 거예요. 퀴즈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쭉 여기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얘기가 다시 이어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10페이지를 보십시오. 10페이지를 보시면은 바이오인포매틱스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이 책에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 생명정보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계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학 쪽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이미 잘 배우고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인포매틱스 작업을 할 때 되게 자기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서 작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생물학이나 의학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한 사람들은 그 단계까지 발전을 해서 바이오인포매틱스를 작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이 인텔리전트한 부분, 자기의 어떤 지적 능력하고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어떤 쉽게 얘기해서 의학이나 생물학에서 출발한 사람이 그런 정도까지 어떤 성취를 이루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의학이나 생물학 쪽에서 출발해서 바이오인포매틱스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학문을 이해하고 실행을 한다기보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툴이 지금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책에는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웹 베이스드 툴이라는 게 있고 커맨드 라인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웹 베이스드 툴은 반드시 인터넷상에서만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돌리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 네트워크상에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그걸 다운받아 갖고 여러분들 컴퓨터 CPU를 이용해 갖고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쪽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이게 웹 베이스드 툴과 커맨드 라인 툴이라기보다는 웹 베이스드 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GUI 베이스드입니다. GUI는 아시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쪽 게 쓰기가 훨씬 쉬워요. 쉬운데 이 커맨드 라인 툴이라는 거는 보다 복잡한 작업이 가능하고 일종의 프로그래밍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프로그래머 출신들은 이런 어떤 웹 베이스드 툴, GUI 베이스드 툴을 사용하기보다는 되게 커맨드 라인 툴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같이 이렇게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이 웹 베이스 툴을 이용을 해갖고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이해를 하는 편이 또 이용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고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맨드 라인 툴까지 접근해서 작업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프로그래머들하고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잘 이해하는 프로그래머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편이 훨씬 나아요. 어설프게 우리 같이 이렇게 바이올로지스트나 아니면은 메디컬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런 작업을 어설프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웹 베이스드 툴, GUI 베이스드 툴을 주로 이용을 하고 코맨드 라인 툴 같은 걸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림 1-5를 보십시오. 그림 1-5가 10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그 그림이 요 그림이죠. 요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웹 베이스드와 GUI 베이스드고요. 커맨드 라인이라고 딱 되어 있죠. 여기 오픈 리눅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컴퓨터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OS 중에 하나가 리눅스예요. 리눅스. 유닉스 있죠? 유닉스. 리눅스가 유닉스죠. 뭐 유닉스 중에서 공개 오픈 소스 버전이 이제 리눅스가 되는 건데 이 리눅스건 유닉스건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해두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제대로 좀 해보겠다면은 요건 하시는 게 좋아요. 뒤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NCBI나 EBI의 센트럴 리소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요게 사이트 아니에요? NCBI나 EBI. 이 중에서 이제 NCBI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거 펀메드가 있는 그 사이트가 NCBI잖아요. 여기를 방문을 하시면은 거기에 그 NCBI 서버 자체에서 서버가 제공해주는 기초적인 바이오인포메틱스 툴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블라스터 같은 경우에는 NCBI에서 제공해주는 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죠? 블라스터 같은 거는 그 이외에 몇 개 프로그램도 있어요. EBI나 아까 이런 데 가도 그런 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물론 뭐 블라스터 같은 거는 NCBI 대부분 다 NCB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초보적인 여기서 제공해주는 펀더멘탈한 바이오인포메틱스 툴 같은 경우에 그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서버에다 집어넣고 서버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받는 형식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그 툴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를 주로 이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GUI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된 게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여러 개의 서열을 얼라인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뭐 필로제네틱 트리를 그린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는 데는 메가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쉽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사용법을 좀 익혀두시는 게 좋고요. 메가라는 프로그램은 RStudi오라는 거는 요거는 R이에요. R. R이라는 프로그래밍 아세요? 뒤에 다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여러분들께서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통계 언어예요. 통계 언어. 갤럭시라는 거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툴입니다. 이것도 GUI 베이스드 툴이에요. 갤럭시. 근데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각각의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커맨드 라인 툴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이런 툴들은 훨씬 연산 속도도 빠르고 또 아주 숙달된 연구자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그와 이 GUI 베이스드 혹은 웹 베이스드에 비해서 굉장히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쪽 툴들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이쪽 단계로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눅스 중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분투라는 거예요. 우분투. 이거 깔아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분투가 가장 쉽습니다. 이 유닉스 계통 계열의 OS 중에서 우분투가 가장 쉬워요. 그리고 우분투를 깔아놔야 쓸 수 있는 바이오인포마티스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우분투는 좀 한번 배워보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게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맥 있잖아요. 맥. 이 맥이 베이스가 유닉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맥을 이용할 때 쓰는 그 커맨드 라인에서 사용하는 그 커맨드들하고 이 유닉스에서 쓰는 커맨드가 굉장히 많이 겹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인포마틱스를 하는 프로그래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맥을 씁니다. 우분투를 안 쓰고 대부분 맥을 쓰고 우분투에서 돌아가는 거는 대부분 다 맥에서 돌아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인포마틱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맥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리눅스를 한번 경험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를 방문하시면은 이건 무료 프로그램이라 깔아서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윈도우하고 거의 비슷해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닉스 베이스도 돌아가는데 굉장히 쓰기 편하고 굉장히 강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입니다. 한번 깔아서 한번 써보세요. 이거 깔아서 돌리는데 필요한 어떤 그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잘 돌아가요. 사양이 낮아도 상당히 잘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깔아서 써보시고 이 리눅스나 아니면 이 우분투 이런 것들을 돌리는데 필요한 그 언어들 있잖아요. 이 언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서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아마 바이오인포마틱스를 앞으로 배워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 1-2를 한번 보세요. 테이블 1-2를 보시면은 13페이지 여기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GUI 베이스드 혹은 웹 베이스드 프로그램들하고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 소프트웨어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비교를 각각 이렇게 쭉 해놨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 각각의 웹 베이스드 소프트웨어하고 커맨드 라인 소프트웨어가 이 책의 어느 챕터에서 소개되어 있는가 하는 게 이 컬럼에 테이블 1-1의 컬럼에 제일 왼쪽에 쭉 적어놨습니다. 파트 1에 챕터 2 뭐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쓸 가능성이 높은 게 파트 1 챕터 3의 블라스트라고 있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블라스트는 그 다음에 파트 1 챕터 5하고 6 보면은 5 보면은 메가블라스트 이런 거 있는데 이 메가블라스트는 뭐 따로 배운다기보다도 NCBI에 진뱅크 들어가시면은 메가블라스트는 자동적으로 쓸 수 있게 옵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멀티플 얼라인먼트 같으면은 요거는 이제 머슬이라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나오죠. 이 부분은 배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하는 경우는 갤럭시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게 샘툴이라고 여기 나오죠. 커맨드 라인 소프트웨어에 보면 요거는 많이 써요. 요거는 상당히 많이 쓰고 그 아래쪽에도 쭉 보면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꽤 있죠. 제가 써본 것도 있고 안 써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이 부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써보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쭉 공부하시는 동안에 다양한 바이오인포마틱스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들을 이렇게 소개를 쭉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또 이 프로그램들이 아주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배우는 게 앞으로 한 4, 5년 지나면은 모두 다 지나간 것이 아웃 오브 데이트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13페이지 하단 보시면 New Paradigms for Learning Programming for Bioinformatic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인포마틱스 주로 쓰려면은 익혀야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이거 프로그램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이 공대에서 넘어오신 그 프로그래밍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막 서너 개씩 하시니까요. 어느 걸 써도 상관없고 그분들은 이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되게 그 속도를 많이 보죠. 그래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지 속도가 빨라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하고 하는데 우리 같이 이제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사실 언어 하나 익히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현재 좀 이렇게 바이오인포메틱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는 게 본인이 좀 어떤 이 프로그래밍 언어까지도 접근을 해갖고 바이오인포메틱스를 공부해 보겠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R하고 파이썬이에요. 파이썬. 이 두 가지가 현재 바이오인포메틱스 관련해 갖고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R이라는 건 이제 스타티스티컬 소프트웨어인데 패키지인데 이 통계 패키지인데 공개 오픈 소스가 되어 있는 통계 패키지죠. 옛날에는 통계 프로그램을 세스나 아니면 SPSS 같은 걸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 그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R이 굉장히 대학을 중심으로 해갖고 대학교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R이 특징이 뭐 세스나 SPSS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R은 일종의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계적인 작업을 주로 수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R은 여러분들 좀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생물학적인 연구, 의학적인 연구를 할 때 다양한 통계학적인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 기법들이 대부분은 이 아래에서 수행이 돼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익혀두시는 게 좋고 파이썬 역시 최근에 바이오인포메틱스 관련해 갖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이거 말고 펄이라고 많이 썼는데 요즘은 펄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파이썬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파이썬은 좀 여러분들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R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R도 제대로 하려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통계하고 이 R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법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 숙달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하실 일들이 많아지고 자기 연구가 풍부해지는 걸 여러분들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 R 프로그램은 여기 지금 사이트 있죠?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첫 시간 인트로덕션 부분에 대한 요약이 끝이 났습니다. 결국은 이 책은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읽어가면서 지금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강의 드린 부분이 모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문자 그대로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랙티컬한 면을 많이 다룬 이 책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인트로덕션 부분을 읽으면 이해가 완전히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 각 챕터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수행을 할 때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인트로덕션이 이 부분이 그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깨달으실 날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생명정보학이라는 거는 그렇게 모호한 학문이 아니고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리고 패키지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이 합쳐져서 현재 굉장히 광고한 연구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그 장벽을 돌파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연구 생활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연구 분야의 하나예요. 그래서 좀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흥미롭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을 건데 좀 지루해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참고 극복을 하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은 아주 즐거운 이 부분을 참 잘 배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나중에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신 부분은 책을 한번 더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A4지에 포인트는 12포인트로 하셔가지고 더블 스페이스로 해서 본인의 이름과 학번을 적으시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출석 처리를 하겠어요. 지금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 6시까지 저한테 좀 전에 말씀드렸던 A4 한 장의 요약한 내용을 보내주시면은 이 강의를 여러분들 들은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 출석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훈이었습니다.